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이고 얼마 전까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연애 3년, 서로의 가족까지 알고 왕래도 하며 이제 막 결혼 준비를 시작한 참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시모의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본심이 얼마나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일로 저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절대 유지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정말 열심히 결혼 준비했어요. 요즘 결혼 주세가 반반 부담하는 거더라고요. 저희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뭐든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물론 신혼집도요. 그런데 저는 제 앞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예전에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게 넘겨주셨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의 얼굴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이였는데 제 앞으로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조금씩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글쎄, 결혼하면 그 집도 결국 우리 아들 거 아니냐고, 공동명의로 돌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싶어서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시모의 욕심은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급기야 저더러 그 아파트를 시누이에게 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혼집이고 뭐고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지만 시누이는 힘들지 않냐면서 저더러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땀과 노력으로 일군 아파트를 예비 시누이한테 그냥 내어주라니요. 예비 시모의 말 한마디에 저는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식 일주일을 앞두고 그냥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비 남편은 참다 못해 시모와 시누이에게 한바탕 난리를 쳐댔습니다. 둘이 왜 자신의 인생을 망치냐고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예비 시모와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그리고 파혼까지 오게 된 과정을 모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회사 동료 사이였어요. 남자친구는 늘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처음 인사할 때부터 예의가 바른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진중한 스타일이었고 주변 동료들이 남자친구를 향해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부르던 이유를 금세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자주 만나게 되었고 식사도 함께하고 퇴근길에 커피 한잔하며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제 하루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사람 역시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며 서로의 가치관과 성격, 가정 환경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하게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자수성가로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결혼 준비할 때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 게 좋을까? 요즘은 많이들 반반씩 부담한다고 하던데. 그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까?
나는 반씩 부담하는 거 괜찮아. 그럼 신혼집이든 혼수든 다 반반씩 부담하자. 그래야 계산이 깔끔할 것 같고 불만 같은 것도 안 생길 것 같아.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누가 더 많이 내느냐보다 서로가 똑같이 책임을 지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용 문제로 말이 많더라고요. 또 요즘 예비 부부들의 흐름을 보면 반반씩 부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결혼식 비용은 각자 모은 돈에서 반씩 부담하면 되는 거고, 신혼집은 같이 대출받아서 똑같이 갚으면 되니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혼집과 혼수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서로를 의지하기보다 함께 짊어지기로 한 거죠. 양가 부모님도 우리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 결혼하고 싶어서 양가 부모님께 별다른 도움은 받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예비 시부모님도 그렇고 그 부분을 매우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보태줄 수 있지만 저희가 괜찮다고 우리 둘이 함께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면서 응원해 주셨죠. 또 앞으로 뭐든 반반씩 부담해서 준비할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면서 존중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비 시모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비 시모는 여자 쪽에서 남자한테 많이 의지하면 어쩌나 걱정하셨거든요. 아니, 나는 혹시라도 네가 우리 아들한테 많이 기대면 어쩌나 걱정했어. 괜히 우리 아들 등골만 휘는 거잖아. 그런데 뭐든 반씩 부담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네. 옛날이야 여자가 혼수하고 남자가 집장만 하는 거였지만 요즘은 어디 그러니? 젊은 사람들 보니까 너희처럼 반반씩 부담하더라. 이렇듯 예비 시모는 혹시라도 제가 남자친구한테 많은 것들을 바라고 요구할까봐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왜 결혼해서 남편한테 의지하고 사는 여자들 있잖아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주부로 지내는 게 아니라 결혼했으니까 일하기 싫어서 바로 관두고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들이요. 살림도 제대로 안 하는. 예비 시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 문제 있는 부부들에 관한 영상을 자주 시청했는데 거기서 남편한테 얹혀 살면서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남편만 죽어라 희생하는 영상을 봤나 봐요. 덜컥 본인 아들도 저렇게 사는 거 아닌가 걱정했나 보더라고요. 또 본인 능력은 안 되면서 남자 쪽에서 지나친 혼수를 요구하거나 뭐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예비 시모는 그런 여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막 욕을 해댔는데 다행히 저는 그런 부류의 여자가 아니니 안심하시는 듯 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결혼을 지지하겠다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둘이 힘 합쳐서 결혼 준비하는 게 보기 좋다고 기특하게 봐주셨죠.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예비 시모는 처음 배웠을 때부터 친절하셨고 예비 시누이도 생각보다 밝고 괜찮았어요. 남자친구랑 3년을 연애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자주 전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단합이 잘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처음 예비 시모를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가 자신의 엄마는 그렇게 까다로운 분이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반신반의했죠. 본인은 좋은 엄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시각에서는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예비 시모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작은 선물에도 뭘 이런 걸 다 챙겨왔냐면서 웃으셨고 예비 시누이도 언니 하면서 제게 친근하게 대해줬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안도했어요. 혹시라도 나를 안 좋게 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모두 제게 잘 대해주시고
가족 분위기도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집이라면 미래의 시댁으로 점찍어 놔도 괜찮겠구나. 좋은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3년 동안 연애하면서 서로의 집에서 자주 왕래하며 양쪽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도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될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있어서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돈 앞에 치졸해지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자세한 건 뒤에서 풀도록 하고 우선 신혼집은 우리가 다니는 회사와 가까운 곳에 구하기로 했고 열심히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괜찮은 곳이 있어서 대출을 받아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어요. 그때까진 모든 게 순조롭고 따뜻했습니다. 사랑도 가족의 분위기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다름 아닌 시모의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죠. 균열의 시작은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제 부모님이 함께 식사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 가족끼리 한 번쯤 식사 자리라도 갖는 게 좋겠다는 남자친구의 제안 때문이었죠. 이제 곧 시골리는데 예비 장인 장모님 모시고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자. 그동안 준비한다고 바빠서 통 못 뵀잖아. 우리 예비 사이 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하네. 남자친구의 말에 저도 동의했고 그렇게 4명이 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 자주 왕래해서 그런지 어색함 같은 건 없고 편하게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했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무심코 제 앞으로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참, 그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너한테 넘겨준 아파트 말이야. 그 집 곧 있으면 전세 끝나지 않아? 몇 달 뒤에 끝났는데 재계약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남자친구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하며 아파트가 뭐냐고 궁금한 듯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더니 제게 말 안 했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예전에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대출금을 다 갚으시고 빚 없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셨죠. 그러다가 세금 문제로 제게 넘겨주셨어요. 제 명의로 변경해 놓고 월세나 전세로 돌린 다음에 부모님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명의만 제 것이지 엄마가 관리하시는 거라 굳이 남자친구에게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 안 했어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제게 물려주실 재산이기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 결혼하고 나서 차차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남자친구는 그제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식사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엄마가 별뜻 없이 꺼낸 아파트 이야기가 시모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실 식사 자리에서 엄마의 아파트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명의만 제 것일 뿐이지 실제적인 관리는 엄마가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시모에게 이야기했나 봐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시모에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볍게 꺼낸 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대화 주제로 얘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시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반짝거렸겠죠? 그날 밤 시모는 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어요. 얘야, 시간 좀 되니? 나 좀 잠깐 보자. 내가 너한테 괜히 할 이야기가 있어. 시모는 이렇게 말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저와 단둘이 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상냥하시던 분이라 저는 별 의심 없이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다음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커피숍 한 구석에서 마주 앉은 시어머니 얼굴은 평소와는 달리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제 물음에 시모는 커피잔을 살짝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시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웬 아파트 타령이지 싶다가 엄마 앞으로 있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변경한 걸 이야기하나 보다 싶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 이야기를 왜 진작 꺼내지 않았느냐고 아들한테 비밀로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네 앞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니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니? 여태 우리 아들한테 비밀로 했다며?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한테는 굳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말 안 한 건데 시모는 제가 일부러 숨긴 것처럼 이야기하셨어요. 잘못된 오해를 하시는구나 싶어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부러 말 안 하고 비밀로 한 게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고 차차 이야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왜 제가 비밀로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더니 시모는 한결 누그러진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긴 네가 그렇게 따지는 애는 아니지. 나는 우리한테 비밀로 하고 너 혼자 아파트 쥐고 있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지. 뭐 그게 아니면 됐어. 그래도 앞으로 이런 건 사실대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뭐든 서로 솔직해야 하지 않겠니? 그럼 굳이 대출받아서 집 마련할 필요도 없었잖아.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얼만데. 시모의 말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의만 내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엄마 거나 다름없는 거고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은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신 거지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제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아파트는 엄마 거나 다름없다는 걸 이야기했을 텐데 뭔가 착각하신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남자친구한테 이야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는 명의만 제 것이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 우리 엄마라고요.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도 명의는 네 거잖니. 시모의 말에는 알 수 없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대체 내 앞으로 있는 아파트에 왜 이렇게 연연해 하시는 걸까? 의아스러웠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확인 차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이어진 말은 제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 얼마 안 남았고 어차피 부부 될 테니까 이야기할게. 결혼하면 부부는 한 몸이야. 그건 법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래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 앞으로 있는 그 아파트 우리 아들이랑 공동명의로 바꾸렴. 네? 공동명의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그러나 제 앞에 앉아있는 시모의 표정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결국 그냥 꺼낸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시모에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관리를 모두 엄마가 하고 계신 상황이고 나는 단지 명의만 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인데 그걸 왜 남자친구랑 공동명의로 바꾸냐고,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의는 네 거잖아. 법적으로 네 소유인 건 사실이잖니. 굳이 우리 아들이랑 공동명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부부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니까. 너희 결혼 준비하면서 모든 반반씩 해결했잖아. 그러면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돌려야 하는 거 아니니? 실질적인 관리야 사부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명의만 공동으로 바꾸자는 거지. 어차피 나중에 사부인이 너한테 물려줄 거 아니겠니? 혹시 모르니까 미리 대비하자는 뜻이야. 시모는 제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모든 반반 부담하는 거랑 아파트 명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머리가 다 어질거렸어요.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이야기라면 그렇다고 들어볼 텐데 전혀 설득력 없는 쓸데없는 소리만 해야 되니까 짜증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시모한테 그건 대비가 아니라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 있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오히려 뒤틀린 표정으로 눈썹을 꿈틀거리더니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시더군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결국 같이 관리하게 될 텐데 그냥 우리 아들 이름도 같이 넣어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했어요. 그 낯선 모습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내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늘 상냥하고 다정했던 분이 아파트라는 한마디에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무척이나 놀랐지만 침착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하다고요. 그건 우리 가족 문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엄마가 진짜 물려주신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여전히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내가 웬만하면 결혼 앞두고 이런 일로 사이 틀어지기 싫어서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한 건데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면 네가 잘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이번 일로 다시 봤다. 그래, 정 그렇다면 좋을 대로 해라. 다만 우리 아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상처받을 거다. 결국에는 사랑보다 돈이 먼저라고 생각되지 않겠어? 그 말을 남기고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결혼을 코앞에 두고 이런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니. 커피잔에 비친 제 얼굴은 충격과 당혹스러움으로 굳어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던 시모였는데 아파트라는 말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모습이 너무 낯설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오로지 시모와 나눈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결혼식이라는 게 단순한 사랑만으로는 결코 지켜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처음으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시모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혼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결혼식을 앞둔 예비 며느리에게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라는 말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그건 부탁이 아니라 요구였고 당연하다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단둘이 보자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시모 입장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말 안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시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에는 만나면 우리 예쁜 며느리 하며 살갑게 손을 잡아주셨는데 이젠 만나도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어요. 시모 때문에 혼자 끙끙 마음고생하던 저는 아무래도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나를 따로 불러내서 아파트 있는 이야기를 왜 안 했냐는 것부터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까지 모두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놀란 듯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내 앞으로 집 한 채 있다고 공동명의로 바꿔달라는 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고. 또 그렇게 변하실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어머님이 너무 과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뭐?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자친구의 굳어진 표정은 시모가 아닌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제게 시모와 같은 이야기를 해댔어요. 정말 시모랑 똑같은 표정으로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그러는 것도 피곤하지 않냐고. 그냥 시어머니 말대로 좋게 공동명의로 바꾸면 되는 문제 아니냐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네가 어렵게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부부는 결혼하면 한 몸이라는 걸 동의한다면서요. 남자친구의 말이 너무도 차갑고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시모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곤란해 죽겠는데 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지으며 정색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난 되려 널 이해 못하겠어. 대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다. 혹시 엄마 말처럼 나한테 반 떼어주기 싫어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남자친구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시모랑 똑같은 소리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고 점점 궁지로 몰아갔어요. 남자친구는 그냥 말이라도 공동명의로 돌리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되지 않냐고.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어디가 덧나냐고. 그럼 엄마도 기분 좋고 나도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또 결혼하면 같이 살고 나중에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아파트 우리 거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공동명의 할 거냐고. 그냥 좋게 생각하면 될 일을 칠색 팔색을 하면서 싫어하니까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들은 아직 멀쩡한 저희 엄마를 몇 번이나 죽이고 있더라고요. 언제 물려받을지 모르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며 상기시켰고 돌아가시면이라는 말이 너무도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남자친구의 머릿속에는 나중에 그 아파트가 자신의 것이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어머니도 다르지 않다는 걸요. 그동안 힘든 상황에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사랑보다 계산이 앞선 사람처럼 변해버렸어요. 그 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제 시선을 피하며 현실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큰 상처를 입게 됐어요. 혹시나 내가 이기적인 걸까 싶어서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몇 번이고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서운해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제 기분은 마치 남자친구에게 크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평생 믿고 의지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 문제로 이렇게 달리 행동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깟 아파트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행동해야 하는 걸까? 시모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둘의 행동이 너무도 낯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아파트에 흔들릴 수 있을까 싶으면서 크게 실망하게 됐어요. 결혼식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혼자서 펑펑 울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크게 실망한 거겠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남편의 말에 크게 실망한 지 며칠 뒤였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하루 종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결혼해야 하나 아니면 이쯤에서 멈춰야 하나 마음이 오락가락하던 그때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예비 시모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지난번 일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니 보자고 했는데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명의 이야기로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 일을 수습하려고 부르셨나 싶어 마음 한편에 작은 기대를 품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역시나는 역시나더라고요. 카페 구석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뭔가 비장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그때 그 아파트 말이야.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들이랑 공동명의로 하는 게 어렵다면 그 집을 예비 시누이한테 주는 건 어떻니? 우리 딸도 내년에 결혼하잖아. 요즘 신혼집 구하려고 집 보러 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건 죄다 금액이 높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 집값이 말도 못한단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집을 우리 딸 신혼집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보자고 했어. 시모는 신혼집 구하려면 대출받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괜찮은 건 금액이 너무 높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아파트 이자만도 만만치 않은데 마침 저한테 아파트가 있으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 내보내고 시누이의 신혼집으로 제공해주면 딱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하면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공동명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아예 집을 달라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글쎄 그 집에서 그냥 공짜로 살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집을 예비 시누이 신혼집으로 달라고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계약은 무슨 그냥 살게 주는 거지 뭐. 시집 오면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잖니? 한 집안 식구끼리 서로 도우면 좋지. 안 그래? 그 집에 지금 세입자 있다며. 곧 있으면 계약 끝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내보내고 시누이 결혼하면 거기서 살게 해.
너희는 대출받아서 괜찮은지 구했고 둘 다 벌이가 좋아서 얼마든지 갚을 능력이 있지만 네 시누이는 그렇지 못하잖니. 그럼 계약금 없이 그냥 공짜로 집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시어머니는 제 표정도 모른 채 계속 자기 말만 이어갔어요. 지금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사는 거지만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얼마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아파트 가지고 있는 새언니 덕을 이럴 때 보는 거지 언제 보겠느냐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또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확 스트레스 받았어요. 전보다 훨씬 정색하고 그 집은 제 집이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하냐고. 그냥 명의만 내 거지 그 집은 엄마 집이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집 타령하냐고 따졌습니다. 거기다 그 집을 부모님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시누이한테 공짜로 주면 우리 부모님은 뭐 어쩌라는 거냐고. 부모님 노후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저번에 공동명의 해달라는 말도 황당했는데 시누이한테 그냥 공짜로 달라는 말은 진짜 경악할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에 오만정이 탈탈 털렸어요. 문제는 정작 본인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미안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되려 제 말에 기분이 팍 상해서는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 없으면 네 부모님은 굶어 죽니? 길거리에 나앉기라도 해? 그런 거 아니잖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 좀 이해 못 해줘? 시모는 사람이 융통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그렇게 꽉 막혀서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부부가 되면 재산도 함께 쓰는 거고 가족이 생기면 나눠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로써 제가 알던 인자한 시모는 멀리 멀어졌습니다. 그동안 가면을 쓰고 저를 대한 게 확실해졌죠. 그동안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미소, 상냥한 말투가 전부 가식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이 결혼 아무리 사랑해도 절대 하면 안 되겠다고.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욕심이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끌 것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당장 저와 시모가 있는 카페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왔고 그걸 본 시모는 뭐하러 바쁜 애를 오라고 불렀냐고 하길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오라고 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이 모인 순간 저는 미련 없이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할게요. 저 이 결혼 안 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안 한다니. 지금 파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결혼식이 코앞인데 이게 무슨 경우야? 저의 폭탄 발언에 두 사람은 한껏 당황한 얼굴로 갑자기 파혼은 무슨 파혼이냐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파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우선 본인들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빼앗으려고 한 행위를 꼬집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는 수준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억지 부리니까 마음이 확 식어버렸다고 했어요. 두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날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구는 남자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면 예전처럼 설레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결혼이라는 두 글자에 매달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려고 애써왔지만
결국 이렇게 몰상식한 당신들과 가족이 된다는 게 너무도 싫어서 결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단호한 제 표정에 남자친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부랴부랴 저를 어르고 달래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기적으로 굴었다고 그래.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그러시니까 속상한 마음에 그냥 한 말이지.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었어. 그냥 한 말이라고?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나한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개념도 개념이지만 이건 예의 문제야. 결혼 전에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결혼해서는 어떻겠니?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하잖아? 난 이번 일로 너랑 네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래서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이건 절대 그냥 하는 말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예비시모가 말을 잘못한 건데 그건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여자친구인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고. 벌써 신뢰가 깨졌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제 눈치를 살피면서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었어요. 저더러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본인은 저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엄마까지 나서서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서 그랬던 거지. 오히려 네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네.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면 결국 한 식구 되는 건데 미리 서로서로 돕고 나누고 그렇게 똘똘 뭉치면 좋은 거 아니니? 둘은 또다시 가족이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에요. 둘은 제게 가스라이팅하면 제가 넘어갈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건 맞지만 가족이라고 해서가 마냥 다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분명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또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게 맞지 않냐고. 괜찮은 관계였다가 내 앞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다는 말에 달라진 거 아니냐. 이것만 봐도 결국은 가족보다 돈이 먼저인 거 아니냐고. 두 사람의 시커먼 속내가 너무도 잘 보여서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죠.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내듯 어차피 끝인 거 그냥 참지 않고 다 내질렀어요. 무슨 거지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빌붙을 생각만 하냐고. 무슨 빈대 가족인 줄 알았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날렸습니다. 그러자 당황스러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 사람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이상하게 변하더니 결국 참다 못한 남자친구의 엄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제겐 누구더러 빈대냐고 삿대질까지 해대며 핏발을 세웠습니다. 뭐, 빈대? 너 지금 우리한테 빈대라고 했어? 이게 감히 누구더러 빈대래? 그러게 말이 너무 심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랑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그래? 난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리고 그동안 두 사람은 이것보다 더한 말도 했잖아요. 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하질 않나. 그냥 공짜로 시누이 신혼집으로 주라고 하질 않나. 이건 뭐 정상적인 말이니? 두 사람도 나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다 쏟아냈다고. 정말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의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가며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둘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저 제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겨우 이까진 일 때문에 파혼하자는 말을 할 수 있냐고, 사랑하는 마음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됐냐면서 저를 나쁘게 몰아갔고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둘을 상대했습니다. 신혼집이며 뭐며 다 준비된 상황에서 결혼식이 불과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파혼을 결정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는 좋아서 파혼하자는 말을 했겠냐고. 나도 되도록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두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러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코앞에 두고 파혼해서 속상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어요. 결혼해서는 이것보다 더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고 했죠. 아무튼 둘이 뭐라고 떠들던 나는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렇게 알라면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사실은 부모님이 이 사실을 하시면 속상해 하실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저 혼자 끙끙거렸거든요. 그러다가 파혼을 결심하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씀드렸더니 저처럼 어이없어 하시면서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물론 속상해 하셨지만 다독이며 잘 선택했다고 그런 집이랑은 미련 없이 단번에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 제 파혼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파혼을 또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고 받아들였고 남자친구 쪽은 망했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저를 놓치게 됐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날로 파혼 통보서를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입을 드레스도 예식장 계약금도 이젠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후회 없는 건 그 집안의 진짜 민낯을 결혼 전에 봤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람은 위기나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제 인생을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구질구질한 건 그들의 파혼의 책임을 제게 넘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본인들의 잘못은 조금도 모르는 인간들이었어요. 제가 먼저 파혼하자고 했으니 모든 위약금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고 결국 소송 싸움으로 한동안 골치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증거가 워낙 탄탄해서 결국은 그들이 많은 것들을 책임지며 해결됐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사람을 질리게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존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선택해서는 안 돼요. 서로를 너무도 사랑해서 어찌어찌해서 결혼했다고 치더라도 사랑 말고 따라오는 많은 것들이 받쳐줘야 비로소 안정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둘만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과 가치관이 얽힌 세상 전체와의 만남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파혼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 사람을 사랑했던 순간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미련 같은 건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엄마의 아파트를 나눠 가질 수 있을 텐데 괜히 성급하게 욕심부리다가 일을 망쳐버렸으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저는 나중에 엄마에게 아파트를 온전히 물려받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지혜롭게 사용하고 나누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자친구 본인과 그의 엄마가 망친 거예요. 그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생각으로 매일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탐욕이나 이기심 앞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용기 내어 도망치세요. 그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